한 백만장자는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2년 후 한 병원을 방문하던 중 그는 자신이 묻었다고 믿었던 아들과 똑같이 생긴 소년을 보게 된다. 충격은 엄청났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자 남자는 운명이 자신에게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음을 깨닫는다. 여느 때처럼 알람 시계가 새벽 5시에 울렸다. 박진우는 팔을 뻗어 옆에서 깊이 잠든 윤서연이 깨기 전에 알람을 껐다. 수년간의 연습으로 몸에 밴 계산되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그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빠져나와 주 침실의 욕실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인 청담동의 대저택은 아직 정적에 잠겨 있었다. 따뜻한 샤워 물줄기가 그의 긴장된 어깨 위로 쏟아지는 동안 박진우는 이미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7시에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 9시에 두바이 지사와의 화상회의, 정오에 서울시장과의 오찬, 그리고 오후에는 진성그룹의 새로운 인수권에 대한 일련의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45세의 박진우는 대한민국 금융수도에서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다. 부산에서 올라와 남대문 시장의 작은 가게로 시작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소박한 가업을 부동산에서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거대 복합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포브스 코리아는 최근 그를 수십억 자산을 보유한 한국의 50대 부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는 이미 완벽한 이탈리아제 정장을 차려입고 대리석 계단을 내려왔다. 부엌에서는 1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정부 김 여사가 이미 그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좋아하시는 진한 커피입니다. 고마워요, 김 여사님. 아이들은 일어났나요? 아직입니다, 회장님. 서연 사모님께서 오늘 학교 발표회가 9시에 시작하니 아이들이 조금 더 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우는 롤렉스 시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발표회? 무슨 발표회요? 김 여사는 시선을 피하며 망설였다. 연극입니다, 회장님. 오늘 쌍둥이가 발표를 합니다. 하준이는 해설자이고 하민이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하셨는데요. 박진우는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기억을 더듬었다. 서연이 발표회에 대해 무언가 언급했던 것 같았지만 그는 중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통화 중이어서 제대로 듣지 않고 그저 고개만 긍정적으로 끄덕였을 뿐이었다. 아, 맞아요, 연극. 그는 익숙한 쓴맛을 느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안타깝게도 오늘 미룰 수 없는 약속들이 있어서요. 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쌍둥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익숙함으로 김 여사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연습했어요. 하민이는 혹시 형이 긴장할까봐 하준이 대사까지 전부 외웠답니다. 가정부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가 박진우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일본인들과의 회의는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 시장은 도심 지역 재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는데 이는 그의 회사에 수조 원의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어떻게든 해보죠. 김 여사님 서두르는 발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10살짜리 일란성 쌍둥이 하준이와 하민이가 아직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갈색 머리를 한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두 아이는 한 목소리로 외치며 그를 껴안으러 달려왔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박진우는 여전히 둘의 닮은 모습에 놀랐다. 오직 서연과 그만이 확실하게 둘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하준이는 오른쪽 귀 뒤에 작은 모반이 있었고 동생보다 약간 더 말이 많았다. 반면 하민이는 더 관찰력이 좋고 말하기 전에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다. 챔피언들. 박진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큰 발표회가 있다고 들었다. 보러 오실 거예요, 아빠. 하준이가 기대감에 찬 눈으로 물었다. 박진우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같은 희망을 듣고 실망시킨 것이 몇 번이었던가. 일정을 조정해 보려고 노력 중이야. 그는 갑자기 너무 조이는 것 같은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있거든. 하준이의 눈에 서린 빛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더 내성적인 하민이는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이해해요. 하민이가 말한 성숙함에 박진우의 마음이 아팠다. 나중에 보시게 녹화해 둘게요.
하준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박진우가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목욕 가운 차림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었음에도 그녀는 15년 전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사로잡았던 우아함을 여전히 풍기고 있었다. 당시 서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피아니스트였고 음악과 삶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의 진지함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좋은 아침 다들. 그녀의 미소는 이미 정장을 차려입은 박진우를 보자 흔들렸다. 또 일찍 나가요? 일본 사람들하고 회의 있는 거 알잖아. 기억나?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커피를 마시는데 집중했다. 서연은 거의 들리지 않게 한숨을 쉬었다. 얘들아, 빨리 아침 먹어. 그리고 올라가서 씻고 준비해. 기사 아저씨가 1시간 후에 오실 거야. 쌍둥이는 김 여사가 이미 시리얼과 신선한 과일을 차려놓은 식탁에 앉으며 순순히 따랐다. 서연은 박진우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날이에요, 진우 씨. 이번에는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알지만 이 회의가 갑자기 잡혔어. 항상 무언가가 갑자기 생기죠. 그녀의 말투는 분노가 아니라 지친 체념이었고 그것이 더 나빴다. 당신은 최고의 시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지난주에는 하준이 축구 경기였고 그전에는 하민이 수학 경시대회 시상식이었고 서연, 내일이 어떤지 알잖아. 난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미래의 제국이 아니라 현재의 아빠가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요, 진우 씨. 곧 10대가 되고 대학에 갈 거고 이런 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박진우의 휴대폰이 집요하게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비서인 최민규가 회의를 상기시키려는 것일 터였다. 가봐야겠어. 그는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다. 약속할게. 일찍 퇴근해서 학교에 들르도록 노력해볼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췄다. 오늘 멋지게 해내, 챔피언들. 너희가 최고일 거라고 확신해. 고마워요, 아빠. 하준이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세종국제학교가 본 최고의 해적 선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장 선생님도 울릴 만큼 멋지게 해설할 거예요. 하민이가 덧붙였다. 그 정신이야. 박진우는 죄책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보자. 그의 포르쉐 카이엔이 주차된 차고로 걸어가는 동안 박진우는 서연의 말이 불러일으킨 불편한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렇다. 그는 바빴지만 그것은 모두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의 교통은 그 이른 아침 시간에도 이미 혼잡했다. 청담동에서 그의 사무실이 있는 도시의 금융중심지 테헤란로까지의 비교적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차들 사이에 갇힌 시간을 이용해 차의 블루투스 시스템을 통해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최민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일본 투자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회의실도 준비되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특히 동남권 확장 계획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시장님과의 회의 자료는 그것도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프로젝트의 사회적 혜택을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해.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최비서, 오늘 마지막 회의는 몇 시로 잡혀있지? 오후 5시에 두바이와의 화상회의가 있지만 6시 30분경에는 끝날 것입니다. 박진우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아이들의 발표회가 9시에 시작하면 아마 11시쯤 끝날 것이다. 시장과의 오찬을 취소하지 않고는 그의 일정에 끼워 넣을 방법이 없었고 그 접촉의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알겠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해. 전화를 끊자 아이들의 희망에 찬 얼굴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아마 서연이 옳았을 것이다. 그는 일의 필요성을 핑계로 모든 부재를 정당화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 나중에 보상해주면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쌍둥이가 연극 의상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가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박진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닫힌 신호등 앞에서
그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준이와 하민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생기가 넘쳤다. 그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루를 그들과 함께 보낸 것이 언제였던가? 정원에서 축구를 했던가? 업무 전화에 방해받지 않고 영화를 봤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뒷차의 조급한 경적이 그를 생각에서 깨웠다. 신호가 바뀌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아 또 다른 직업적 성취와 개인적 부재의 하루를 향해 나아갔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성그룹의 사무실은 테헤란로에서 가장 웅장한 고층, 빌딩 중세 계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한국의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로비는 박진우가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힘과 세련됨을 반영했다. 맥추섬,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접수원이 연습한 미소로 인사했다. 박진우는 그의 사무실이 있는 꼭대기, 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회의를 준비하며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이미 그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무자비한 CEO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최민규가 서류, 폴더와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정확히 준비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분들은 15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회장님, 나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들을 감동시키자고. 이 계약은 우리에게 아시아 시장을 단번에 열어줄 수 있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그가 쌓아올린 제국과 그가 소홀히 한 가족 사이에서 계속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곧 그는 그 불균형의 결과를 처참한 방식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박진우는 사업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수치를 제시했고 방문객들은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단의 리더인 다나카 씨는 특히 동남권 확장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부산의 기술 허브 개발은 향후 3년 동안 최소 5,000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진우가 프레젠테이션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또한 지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박 회장님. 다나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계획이 매우 탄탄해 보입니다. 회의실의 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민규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 박진우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긴급한 일입니다, 회장님. 김 여사님 전화입니다. 서연 사모님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박진우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이 특정 회의는 극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지시했었다. 메시지를 남기라고 해. 바로 회신하겠다고. 그는 중얼거리며 연습한 미소로 일본인들에게 다시 주의를 돌렸다. 최민규는 망설였다. 회장님,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사고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박진우의 피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사고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몇 초 전까지 그를 차지하고 있던 모든 수치와 전망을 잠시 밀어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는 투자자들에게 말하며 일어섰다. 이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최 비서가 재무 세부 사항을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것이 일본 문화의 기본 가치였기에 다나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박진우는 회의실의 전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썼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죠? 가정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간헐적인 울음으로 끊어졌다. 회장님, 끔찍한 일이에요. 방금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사모님이 아이들이 평창 가는 길에 사고가 났대요. 박진우 주변의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소리들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게 들렸다. 그의 주변 시야가 어두워졌고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야 했다. 사고라니요? 무슨 길?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발표회가 김 여사가 흐느꼈다. 평창에서 있었어요, 회장님. 학교가 문화축제에서요. 사모님께서 지난주 저녁 식사 때 회장님께 말씀하셨는데 박진우는 기억할 수 없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전화를 받는 동안 가족과의 중요한 대화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김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나왔다. 경찰이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냥 대관령에서 비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큰 사고가 났다고만 했어요. 여러 차량이 연루되었대요. 회장님께 급히 평창에 있는 선교세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자동 인형처럼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내면에서 형성되는 소용돌이와는 단절되어 있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회의를 마쳐야겠습니다. 심각한 가족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정중하게 일어섰다. 다나카가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 항상 우선입니다, 박 회장님.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박진우는 작별 인사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나가며 최민규에게 모든 약속을 취소하라는 빠른 지시를 내렸다. 지금 평창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지?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물었다. 이 비 오는 날씨에는 헬리콥터는 불가능합니다. 즉시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내가 직접 운전하겠어. 그게 더 빠를 거야. 회장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한다고. 박진우의 폭발에 최민규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상사가 이렇게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평창까지는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박진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영동 고속도로를 위험한 속도로 달리며 서연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그의 절망은 커져만 갔다. 강한 비로 시야가 좋지 않았다. 대관령을 오르는 길로 들어서자 박진우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징후를 보았다. 경찰차, 구급차, 구조대가 도로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가드레일 손상과 아스팔트 위에 스키드 마크를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선교세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수십 명의 부상자들이 구급차로 도착했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규모의 비상사태에 대한 자원 부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조직하려 애썼다. 박진우는 붐비는 접수처를 가로질러 입원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간호사에게 자신을 밝혔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리로 이송되었습니다. 윤서연, 박하준, 박하민입니다. 깊은 다크서클과 지친 표정의 간호사가 재빨리 명단을 확인했다. 박씨. 네. 그녀는 망설였고 그녀의 시선에 담긴 무언가가 박진우의 마음을 더욱 조이게 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강훈 박사님을 불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봐야 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명령하고 즉시 복종받는 데 익숙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재난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동시에 세 대의 차량을 덮쳤고 중상자가 많습니다. 이강훈 박사님은 응급팀을 지휘하고 계시며 가능한 한 빨리 오실 겁니다. 박진우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며 물러섰다. 그의 돈, 그의 권력, 그의 영향력.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펼쳐지는 재앙의 자비에 맡겨진 절망에 빠진 또 다른 가족일 뿐이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심각한 표정의 중년 의사가 다가왔다. 박진우 씨, 저는 이 병원의 임상 책임자인 이강훈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진우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말없이 의사를 따라갔다. 작은 사무실은 병원의 과부하를 반영하듯 진료 기록과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앉으십시오. 의사가 의자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가요? 박진우는 더 이상 긴장을 견딜 수 없어 직접 물었다. 이강훈 박사는 심호흡을 하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박진우 씨, 사고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산사태가 6대의 차량을 포함한 다중 충돌을 일으켰고 그중에는 가족분들이 타고 있던 차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사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과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유도 혼수 상태에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상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진우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시야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눈물로 흐려졌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요? 쌍둥이는요? 의사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아이들 중 한 명은 상황을 고려할 때 괜찮습니다. 약간의 찰과상과 팔 골절이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제를 맞았지만 몇 시간 안에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강훈 박사는 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제스처는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유감입니다, 박진우 씨. 다른 아이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목구멍에서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험 많은 의사마저 몸서리치게 할 만큼 깊은 고통의 비명이었다. 아니, 사실이 아닐 거야. 누구죠? 박진우는 절망적인 흐느낌 사이로 물었다. 아직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고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은 우리 병원 연관실이 과부하 상태라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망설였다.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도 보지 않으시는 것이 내 아들 중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박진우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고통을 이해합니다, 박진우 씨.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사모님과 다른 아드님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그들을 보러 가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원 확인에 관해서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구조대가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수거했습니다. 아마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강훈 박사는 서랍을 열어 몇 가지 물품이 담긴 봉인된 비닐봉지를 꺼냈다. 헤즈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목걸이, 부서진 어린이용 시계,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었다. 박진우는 즉시 목걸이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와 서연이 지난 생일에 쌍둥이에게 준 선물이었다. 하준이와 하민이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똑같은 목걸이였다. 아이들은 결코 그것을 빼지 않았다. 이 목걸이, 박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잡았다. 이것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들의 이름은 같은 이니셜로 시작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박진우는 기기를 집었다. 손상된 화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동했다. 잠금 화면에는 쌍둥이가 서로 껴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하준이가 사용하던 배경 화면이었다. 하민이는 슈퍼히어로 사진을 선호했다. 현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덮쳤다. 하준이, 그의 작고 말 많고 생기 넘치던 하준이가 이제 박진우는 그 생각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흐느낌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제 아내와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박진우를 혼잡한 병원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중환자실은 수용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 알아볼 수 없었다. 한때 그렇게 표현력이 풍부하고 생기가 넘치던 그녀의 얼굴은 붓고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심장 모니터와 인공호흡기의 소리는 박진우의 마음속 혼돈을 메아리치는 듯한 섬뜩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강훈 박사가 설명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외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서연의 움직이지 않는 손을 만졌다. 미안해. 그는 그녀의 손가락 위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다음으로 그는 하민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소아과 병동으로 안내되었다. 아이는 작고 연약해 보였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얼굴에는 몇 개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의사들은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보장했다. 아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말해야 하죠? 박진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심리학자 팀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할 것입니다. 특히 쌍둥이 간의 유대를 고려할 때 매우 섬세한 상황입니다. 박진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혼돈 상태였고 비극의 규모를 완전히 처리할 수 없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완벽했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가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일어났고 그 우선순위는 이제 완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진우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다. 그는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잤고 깨어나서 엄마와 형을 계속 찾는 하민이를 보러 갈 때만 자리를 떴다. 심리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박진우는 아이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혹독한 진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둘 다 병원의 다른 병동에서 회복 중이라고만 말했다. 서연의 상태는 계속 위독했다. 모니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박진우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숨을 죽였다. 한편 그는 결코 마주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인 최민규가
회사를 관리하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졌다. 박진우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했고 그의 뇌는 찢어지는 고통 외에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사고 일주일 후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의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박사는 확신시켰지만 그의 시선은 말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10번째 날 아침 서연의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버티지 못했다. 제국을 지배하고 돈과 권력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박진우는 이제 삶에 의해 완전히 패배했다. 2주도 채 안 되어 그는 아들 하준이와 이제 서연을 잃었다. 남은 것은 아직 가족을 산산조각 낸 비극의 전모를 알지 못하는 하민이뿐이었다. 박진우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운명에 그날로부터 2년이 흘렀다. 쌍둥이의 웃음소리와 서연이 연주하던 피아노 음악으로 활기찼던 청담동의 대저택은 이제 영묘처럼 느껴졌다. 크고 텅 빈 방들은 조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리며 보존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 박진우는 하민이가 학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12살이 된 소녀는 집안을 지배하는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조용히 식사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의 눈에는 어떤 아이도 가져서는 안 될 조숙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잘 잤니, 아들? 박진우는 심리학자들이 권장한 대로 평상시의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하민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또 그 꿈 꿨어요. 박진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꿈은 하민이의 밤에 자주 나타났다. 그와 하준이가 밝은 곳에서 함께 놀고 예전처럼 뛰고 웃는 꿈이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니? 별거 아니었어요. 하민이는 별 흥미 없이 그릇에 담긴 시리얼을 밀었다. 한지영 박사님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꿈꾸는 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성숙함은 감탄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파괴적이었다. 비극 이후 하민이는 형과 엄마의 부재로 남겨진 공허함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훨씬 더 내성적이고 사색적으로 변했다. 오늘 4시에 한 박사님과 상담 있는 거 잊지 마. 학교로 데리러 가서 바로 그쪽으로 갈게. 아빠가 직접 데리러 오신다고요? 하민이의 눈이 잠시 빛났고 박진우는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응, 아빠가 직접 갈게. 일정을 완전히 재조정했어. 실제로 박진우의 직업 생활은 사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첫 몇 달 동안은 고통에 마비되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최민규와 다른 임원들이 그룹을 관리하게 했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복합 기업의 여러 회사를 매각하고 하민이와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회사들만 남겼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였다. 하루 이상 걸리는 출장은 거절했고 주말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예전에 박진우에게 이런 변화는 생각할 수 없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다. 지금의 박진우에게는 남은 아들과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하민이를 학교에 내려준 후 박진우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테헤란로의 같은 건물의 한 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 공간의 3분의 1만 차지했다. 그의 회사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고 정복하려는 강박적인 야망이 없었다. 한때 그의 성공의 척도처럼 보였던 돈은 이제 하민이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최민규가 몇 가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인사했다. 예전과 달리 서명해야 할 끝없는 서류 더미나 처리해야 할 긴급한 결정들은 더 이상 없었다. 좋은 아침, 최 비서. 오늘 상황은 어떤가? 아주 좋습니다. 교육기술 스타트업 인수가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분석을 요청하신 트라우마 피해자 지원 재단의 예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우는 보고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극 이후 그는 투자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대의, 특히 가족을 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곳으로 돌렸다. 그것은 서연과 하준이의 기억을 기리는 그의 방식이었고 어쩌면 그가 할 수 있었을 때 그들에게 바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회장님, 최민규는 민감한 주제일 때
항상 그랬듯이 망설였다. 서울어린이병원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던 새로운 소아신경과 병동 개원식입니다. 다음 주 개원식에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고 이후 그는 가능한 한 사교 행사와 공개석상을 피했다. 언론은 여전히 가끔 그를 괴롭혔고 사업계의 상어가 은둔형 자선가로 변신한 것에 매료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그 병원은 비극 이후 그가 처음으로 품었던 대회 중 하나였다. 날짜가 언제지?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행사와 간단한 리셉션을 포함해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민이와 상의해 봐야겠어. 그가 그 시간 동안 내 부재에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참석을 확정해줘. 최민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새로운 역학관계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박진우는 결코 아들에게 자신의 직업적 약속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머지 하루는 평상시처럼 흘러갔다. 약속대로 오후 2시 30분에 박진우는 하민이를 데리러 학교로 나섰다. 강남의 사립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교 중 하나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심리학자와 교육자 팀을 갖추고 있었다. 아동 애도 전문가인 한지영 박사의 진료실로 가는 길에 하민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아빠 뭐 좀 보여드려도 돼요? 물론이지. 아들 하민이는 배낭을 열어 그림 한 장을 꺼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키 큰 남자, 소년, 그리고 소년 옆에 있는 빛나는 형상의 새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박진우는 투명한 형상을 보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하준이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가족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데니스 선생님이 네가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느끼는 방식으로 가족을 표현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가끔 하준이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특히 방에 혼자 있거나 그런 꿈을 꿀 때요. 박진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을 삼켰다. 그는 차를 세우고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정말 멋진 그림이야, 하민아. 엄마와 하준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제 방 벽에 걸어도 돼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넷이 같이 찍은 사진 옆에요. 물론이지. 사실 액자에 넣어야 할 것 같아. 한지영 박사와의 상담은 평소처럼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언제나처럼 하민이는 안전한 표현 공간을 갖기 위해 혼자 들어갔고 그 후 박진우는 마지막 15분간의 지도를 위해 불려 들어갔다.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하민이가 놀이방에서 기다리기 위해 나간 후 박진우가 물었다. 이해심 깊은 눈을 가진 중년의 심리학자는 몇 가지 메모를 정리했다. 하민이는 나이에 비해 감탄할 정도로 애도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박진우 씨. 형과의 꿈은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사회적 고립이 걱정됩니다. 그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계속 꺼리고 있습니다. 하준이보다 항상 더 내성적이었어요. 전에도 전 이해합니다만 현재의 망설임은 더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또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지영 박사는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버님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박진우는 시선을 돌렸다. 2년간의 개인 치료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요.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존재하고 생존하고 하민이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고통은 건드리지 않은 채 내면에 봉인된 구에게 보관되어 있었다. 하준이의 방은 사고 당일 그대로 마치 성소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박진우의 책상 첫 번째 서랍에는 사고 서류와 의료 보고서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잠이 오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다시 들춰보곤 했다. 주 복도벽에는 서연과 하준이의 사진이 있는 추모 공간이 있었고 그는 때때로 그 앞에 서서 추억에 잠겼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한지영 박사는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을 위한 활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서울어린이병원에서 비슷한 상실을 겪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 그룹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함께 치료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하민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전단지를 보았다. 공교롭게도 그가 기금을 기부한 병동을 개원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그곳의 새 병동 개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공간과 팀을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심리학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치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박진우 씨.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간직한 채 계속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진우는 한지영 박사의 말을 되새겼다. 그가 정말로 하민이가 계속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둘 다 비극의 그늘 속에서 존재하도록 끌고 있는 것일까? 그의 과보호 하민이가 평소보다 늦게 전화를 받을 때 느끼는 공포, 아이가 학교 소풍을 갈 때의 불안, 집 전체에 설치한 감시 시스템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숨 막히게 하고 있는 걸까? 아빠, 저 다시 축구 시작해도 될까요? 하민이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박진우는 익숙한 불안감을 느꼈다. 사고 전. 쌍둥이는 축구를 좋아했고 클럽에서 일주일에 2번씩 뛰었다. 그 후 하민이는 다시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박진우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든 두려워하며 남몰래 안도했다. 다시 뛰고 싶니? 그런 것 같아요. 하준이가 좋아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민이는 창밖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제가 그만둔 걸 알면 그 애가 슬퍼할 것 같아요. 12살 아들의 말에 담긴 성숙함이 파도처럼 박진우를 덮쳤다. 그는 손을 뻗어 하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내 말이 전적으로 맞아. 내일 클럽에 전화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작은 미소는 오랜 폭풍 후의 햇살 같았다. 그날 밤 하민이가 잠든 후 박진우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집무실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성클라라 병원의 초대장과 지원그룹의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최민규는 검토할 서류 몇 가지도 남겨두었다. 그중에는 대규모 사고 시 희생자 신원 확인 시스템, 개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박진우는 사고 당일 목격했던 혼란에 트라우마를 입어 이 분야의 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의 시선은 가족 사진 앨범을 보관해 둔 책장으로 향했다. 그는 일어나 가장 최근의 앨범을 집어들고 손에 익숙한 무게를 느꼈다. 하준이의 마지막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다. 10살 생일, 서울대공원 나들이, 사고 2달 전에 동해안 휴가들 한밤중, 와인과 추억에 취해 박진우는 집무실 안락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서연히 피아노를 치고 쌍둥이가 주위를 웃으며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해요, 진우 씨.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는 다음 주 병원 개원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하며 첫 햇살과 함께 잠에서 깼다. 아마도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였을 것이다. 다음 수요일, 박진우는 하민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최민규와 반나절만 일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야 성클라라 병원 행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다. 분명 긍정적인 행사가 될 겁니다, 회장님. 최민규가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언론도 참석을 확인했지만 홍보팀에서 회장님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새 병동과 아이들을 위한 혜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박진우는 정신이 팔린 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병원 환경 그 자체였다. 비극 이후 그는 가능한 한 병원을 피했다. 특유의 냄새와 장비 소리가 평창 선교세 병원에서의 그날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민규가 말을 이었다. 원장인 오세현 박사님께서 새 신경과 센터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몇몇 아이들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불편하시다면 괜찮아. 박진우가 그를 막았다. 내 존재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어. 오후 3시 정각, 박진우는 서울 남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복합시설인 서울 어린이병원에 도착했다. 만화 캐릭터로 장식된 다채로운 외관은 일반적인 병원의 엄숙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접수처에서 그는 기부 계획 단계에서 몇 번 대화했던 저명한 소아신경외과 의사인 오세현 박사의 환영을 받았다. 박진우 회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회장님의 관대함 덕분에 저희는 소아신경과 병동을 예정보다 2년 일찍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 기쁩니다, 박사님. 박진우는 이상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의사와 악수했다. 공식 행사 전에 제가 직접 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박진우는 동의했고 함께 새 병동의 복도를 걸었다. 전통적인 병원과 달리 그곳의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덜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벽은 다채로운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치료용 놀이방이 있었으며 각 병실은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는 저희 신경 물리치료실입니다. 오 박사가 넓은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열며 설명했다. 그리고 저 창문을 통해 재활병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뇌 손상 후 운동 능력을 다시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곳이죠. 박진우는 지시된 창문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여러 아이들이 치료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공간을 훑다가 갑자기 멈췄다. 방의 가장 먼 구석에서 대략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다채로운 블록을 쌓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에게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박진우의 심장을 뛰게 했다. 집중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 저 소년은 누구죠? 그의 목소리가 거의 갈라지며 물었다. 오 박사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저 아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 장기 환자 중 한 명이죠. 여러 병원을 거쳐 약 1년 반 전에 이곳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연관된 기억 상실증을 동반한 심각한 두부 외상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의 진짜 이름을 모릅니다. 발견되었을 때 신분증이 없었고 아무도 그를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눈은 소년에게 고정되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불가능했다. 그의 마음이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준이의 이미지를 막연히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아이의 사연은 무엇인가요? 그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물었다. 약 2년 전 대관령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 상태였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혼란 때문에 그는 결국 신원미상으로 등록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이송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박진우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야 했다. 2년 대관령 같은 사고였다. 우연일 리 없었다. 그를 더 가까이서 봐야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박사는 걱정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박진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합니다. 부탁입니다. 박진우는 질문을 무시하며 주장했다.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협조적인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재활실 입구로 안내했다. 치료사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소년에게 무언가 말했고 소년은 블록 쌓기 작업에 계속 집중했다. 마침내 그들이 다가갔을 때 박진우는 기절할 것 같았다. 가까이서 본 소년은 거의 하민이의 정확한 반영이었다. 같은 얼굴형, 같은 눈, 심지어 턱의 작은 점까지. 유일한 차이점은 오른쪽 관자놀이를 따라 내려오는 얇은 흉터였는데 아마도 사고의 결과일 것이다. 아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박진우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들이 천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처음 한 말 중 하나가 꿈에 나타나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박진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잠시 멈췄다. 박진우 회장님, 이 소년을 아십니까? 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목이 졸린 듯한 속삭임으로 나왔고 너무 낮아서 오 박사가 듣기 위해 다가와야 했다. 의사는 혼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드님이요? 하지만 저희가 만났을 때 실종된 아들이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진우는 소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주위의 세상이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을 거슬러 하준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만 남은 것 같았다. 그가 2년 전에 묻었던 아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가 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는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없었다.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주변 시야에 검은 점들이 춤추기 시작했다. 그 아이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 박사는 박진우의 충격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의 팔을 잡았다. 박진우 회장님,
먼저 제 진료실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지금 충격 상태이시니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는 치료사에게 손짓했고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개되는 드라마를 모른 채 소년과 계속 작업했다 해서 박진우는 기계적으로 근처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뇌는 시속 1000마일로 작동하며 사고 후 그 끔찍했던 날들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고 놓쳤을지도 모를 결함이나 신호를 찾고 있었다. 오 박사의 진료실은 넓었고 의학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과 그의 손을 거쳐간 환자들이 눕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다. 박진우는 다리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박진우 회장님, 심호흡하세요. 의사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정에 북받쳐 끊어지는 목소리로 박진우는 2년 전의 비극을 이야기했다. 대관령에서의 사고, 과부하 상태의 병원에서의 혼란, 쌍둥이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과밀로 인해 시신이 다른 연관실로 이송되었다는 것, 충격과 절망 상태에서 시신을 확인할 힘을 모으지 못하고 그에게 제시된 서류를 믿었던 것. 의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이의 살아있는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쓴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제 비겁함이었습니다. 오 박사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에 깊게 들었다. 진우 씨,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사업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당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희생자 신원 확인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의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멍한 눈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 말이 됩니다. 그날 병원은 완전히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수십 명의 희생자, 시스템 오류, 지친 의사들, 그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지금 저 아이를 보니 확신이 듭니다. 하준이입니다. 제 하준이 의사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당신의 반응이 아무리 이해할 만하더라도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년과 당신 모두를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우리가 부르는 천사는 다른 병원에서 전원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어 심각한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가족, 사고 이전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몇 달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받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혼자 헤매는 것을 발견되었고 어떤 차량에서 튕겨져 나왔거나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을 잃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과밀로 인해 다른 희생자들이 이송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미상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오 박사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확인했다. 몇 달간의 집중치료 후에도 아무 가족도 그를 찾지 않자 사건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관되었고 결국 그는 소아신경 재활에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우리 기관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 상황의 엄청남을 처리하려 애썼다. 세상에 그 아이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살아있었군요. 혼자 무서워하고 기억도 없이. 의사는 박진우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만약 그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알아낼 겁니다. 이것을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가장 확실한 것은 DNA 검사일 겁니다. 박진우는 그 생각에 갑자기 활기를 띠며 얼굴을 들었다.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샘플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오 박사가 손을 들었다. 그 전에 우리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소년은 섬세한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든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는 박진우의 확신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과 같이 진행합시다. 먼저 소년을 방해하거나 기대를 만들지 않고 DNA 검사를 위해 조용히 검체를 채취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당신은 멀리서 그를 관찰할 수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멈췄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면 우리 심리학자 팀과 함께 상황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요? 개원식은요? 박진우는 원래 그곳에 온 이유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몸이 안 좋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의 정서적 건강과 가족과의 재회 가능성은 행사보다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의사에게 엄청난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시간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대 3, 4일 정도 걸릴 겁니다. 3, 4일. 2년 동안 잃었다고 믿었던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막 발견한 박진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물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아드님,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은 박진우를 불시에 덮쳐 상황의 복잡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하민이는 그 아이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을 자주 꿈꾸고 친구가 거의 없으며 아동 우울증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의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우는 이 가능성을 결코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우주의 질문과 걱정을 열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하지만 또한 가능한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할 겁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하민이는 결코 상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준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마치 기적과 같을 겁니다. 오 박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중함과 희망을 가지고 진행합시다. 그는 일어섰다. 즉시 검사 검체 채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하신다면 재활실 유리창을 통해 소년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동의했다.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1시간도 차이 안 되어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뒤집혔고 이번에는 가장 예상치 못하고 믿을 수 없는 희망의 가능성과 함께였다. 재활실로 돌아온 박진우는 관찰, 창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소년 하준이,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치료사의 지도 아래 작은 다리를 만들며 끼워 맞추기 조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관찰하며 박진우는 점점 더 확신을 느꼈다. 집중할 때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무는 방식, 앉아있을 때 오른쪽 다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도 뚜렷했던 습관들이었다. 몇 분 후 오 박사가 돌아왔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술자가 의료 루틴의 일부로 그의 간식 시간에 조용히 타액 샘플을 채취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샘플을 위한 키트도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소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진전은 어떻습니까? 기억 회복 측면에서요. 의사는 다시 메모를 확인했다.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외상성 역행성 기억상실증 사례는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복잡합니다. 그는 점차 말하기 능력과 운동 협응 능력을 회복했지만 미세 운동 기술이 필요한 작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억에 관해서는 진전이 미미합니다. 그는 가끔 기억의 파편처럼 보이는 꿈이나 감각을 보고하지만 신원 확인에 충분할 만큼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꿈입니까? 보통 그와 닮은 다른 아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촌이나 가까운 친구일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쌍둥이 형제입니다. 박진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말을 마쳤다. 그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하민이입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모든 상황을 모른 채 건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소년을 지켜보았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박진우가 마침내 물었다. 이제 기다립니다. 제가 직접 샘플 처리를 감독하고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오 박사는 잠시 멈췄다. 그동안 다른 아드님과 평소의 일상을 유지하시길 제안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아무것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대를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드는 것은 잔인할 것입니다. 박진우는 의사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느끼는 모든 확신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박진우의 인생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 혼잡한 서울의 교통을 뚫고 운전하고 학교에서 하민이를 데려오고 그의 하루에 대해 묻고 숙제를 도와주는 것, 모든 것이 마치 그가 단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평행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고 그의 마음과 심장은 하준이라고 믿는 소년과 함께 그 병원방에 남아 있었다. 아빠, 오늘 좀 이상해요. 하민이가 저녁 식사 중에 그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며 말했다. 내가? 박진우는 평범하게 웃으려 애썼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 바쁜 하루였어. 병원은 어땠어요? 아빠가 짓는데 도움을 준 그 병동 개원식은요? 박진우는 거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하민이에게 그 행사에 대해 말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흥미로웠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공식 행사에는 결국 참석하지 못했어. 프로젝트의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원장님과 긴급 회의가 있었거든.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 회의의 진짜 성격을 숨기는 것은 박진우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이전에 하민이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숨긴 적이 없었다. 다음 며칠은 기다림의 고문이었다. 박진우는 오 박사와 계속 연락을 취했고 그는 과정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장했다. 한편 자선 파트너십을 핑계로 박진우는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하준이일지도 모르는 소년을 조용히 관찰했다. 집에서 하민이와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밤에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 박진우는 오래된 사진들을 뒤적이며 병원의 소년과 하준이의 모든 신체적 세부사항을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를 구별하는 주요 세부사항인 오른쪽 귀 뒤에 작은 모방까지도 어렴풋이 본 것 같았지만 확인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전화가 울렸다. 오 박사였다. 박진우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어조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고 박진우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위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가는 중입니다. 병원까지의 여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우는 어떤 결과에도 대비하기 위해 여러 번 심호흡을 했다. 오박. 사는 손에 폴더를 들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의 진료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진우가 이전 방문 중 잠시 만났던 병원의 소아심리팀장인 한지영 박사가 있었다. 박진우 회장님, 앉으십시오. 의사가 권했다. 박진우는 가슴이 망치질하는 것을 느끼며 순순히 따랐다. 그래서요? 그가 겨우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 박사는 폴더를 열어 공식적인 모양의 문서를 꺼냈다. 연구소에서 상세한 비교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천사로 알려진 소년이 실제로 당신의 생물학적 아들일 확률이 99.9999%입니다. 박진우, 주변의 세상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고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준이, 제 하준이가 살아있었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확신은 그에게 엄청난 기쁨과 함께 그를 더 일찍 찾지 못했다는, 충분히 의심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한 압도적인 죄책감이라는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박사는 박진우가 뉴스를 처리할 시간을 몇 분 준 후 말을 이었다. 이것이 제 경력에서 전례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박사님께 동석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준이의 가족으로의 재통합은 그의 기억 상실 상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박진우 회장님, 먼저 아드님을 즉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당신의 충동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준이 오랜 시간 후에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직 낯설지만 는 당신, 그의 형제 또는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현실에 갑작스럽게
그를 소개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며 그의 회복에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점진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먼저 당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친구로 소개할 것입니다. 아직 친족 관계는 밝히지 않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초기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몇 가지 메모를 확인했다. 이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그의 실제 이야기의 요소들을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각 기억 상실증 사례는 독특합니다. 일부 환자는 중요한 계기에 노출되었을 때 빠르게 기억을 회복하는 반면 다른 환자는 트라우마 이전의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억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진정한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5. 박사가 개입했다. 고려해야 할 법적 측면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고 중 희생자 신원 확인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진우는 감정에 북받쳐 대답했다. 그냥 제 아들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당분간은 하준이의 재통합에 집중합시다. 법적 측면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미룰 수 없는 똑같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아드님 하민입니다. 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계획이신가요? 그 질문은 박진우를 찬물 한 바가지처럼 덮쳤다. 하준이에 대한 확인의 감정 속에서 그는 이 소식이 하민이에게 미칠 영향을 순간적으로 잊고 있었다. 세상에, 하민이.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잃었다고 믿었던 쌍둥이 형제가 살아있지만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 박사가 개입했다. 당신과 하준이 사이의 접근 과정을 시작한 후에만 하민이에게 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준이의 수용성이 어떤지 더 잘 알 수 있고 이 섬세한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 더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규모를 여전히 소화하려 애쓰며 동의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준이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사가 대답했다. 그에게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친구에 대해 알려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박진우는 진료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던 고통과 죄책감 외에 다른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연약하고 조심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이 존재했다. 그의 아들은 살아있었다. 하준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운명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기적에 가까운 우연으로 다시 모인 가족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박진우가 하준이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는 것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한지영 박사는 소년에게 특별한 친구가 그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를 돕고 싶어 하는 신사라고 했다. 병원에서 천사라고 불리는 데 익숙했던 하준이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 전망에 약간의 수줍음도 보였다. 박진우는 그날 오후 목구멍에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심리팀의 조언에 따라 소년을 너무 격식 있는 모습으로 위협하지 않기 위해 소박한 옷을 선택했다. 그의 손에는 심리학자들이 그의 인지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소박한 선물인 3차원 퍼즐이 들려 있었다. 기억하세요. 한지영 박사가 그를 레크리에이션실로 안내하며 지시했다. 대화는 가볍고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어떤 연결도 강요하지 마세요. 그가 상호작용의 속도를 정하게 하세요. 박진우는 내면에서는 아들을 껴안고 즉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레크리에이션실 문 앞에 서서
그는 들어가기 전에 몇 초 동안 하준이를 관찰했다. 소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 연필을 쥔 방식,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아팠다. 하준아, 한지영 박사가 그에게 익숙해지도록 의도적으로 진짜 이름을 사용하며 부드럽게 불렀다. 이분은 내가 말했던 그 친구, 박진우 씨한테. 소녀는 그림에서 눈을 들었다. 순간 박진우는 그 시선에서 인식의 섬광을 본 것 같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덧없어서 단지 그의 상상, 그의 절박한 소망일 수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수줍게 말했다. 안녕. 박진우는 감정에 목이 메어 거의 말을 잇지 못하며 대답했다. 그는 몇 걸음 망설이며 다가가 소년 앞에 의자에 앉아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뭘 그리고 있니? 하준이는 자신의 그림을 보고 다시 박진우를 보았다. 제가 꾼 꿈이에요. 그는 박진우가 볼 수 있도록 종이를 돌렸다. 그것은 큰 집 앞에 손을 잡고 있는 똑같이 생긴 두 아이의 간단한 그림이었다. 박진우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인식으로 단순화되었지만 특징적인 돌입과 옆에 큰 사이프러스 나무로 인해 틀림없는 청담동의 저택이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겨우 말했다. 저는 항상 이 아이와 꿈을 꿔요. 하준이가 그림에서 자신과 똑같은 다른 인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꿈속에서는 정말 재미있게 놀아요. 상호작용을 관찰하던 한지영 박사는 박진우에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미묘한 손짓을 했다. 멋진 꿈이겠구나. 박진우는 그를 질식시킬 것 같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네, 그래요. 하준이가 살짝 미소 지었다. 한 박사님은 어쩌면 진짜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하시지만 저는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는 고개를 기울여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진우를 살폈다. 낯이 익어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렇게 직설적이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박진우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심리학자의 시선을 느꼈고 계획대로 행동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아마 병원에서 나를 봤을지도 모르지. 자주 오거든. 그는 그들이 합의한 회피적인 대답을 선택했다. 하준이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는 듯 다시 그림에 집중했다. 너를 위해 뭘 좀 가져왔어. 박진우가 퍼즐이 든 포장을 건네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네가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소년의 눈은 선물을 열었을 때 빛났다. 그것은 에펠탑을 나타내는 3차원 퍼즐이었다. 와, 어려워 보여요. 그는 즉시 조각들을 살피기 시작하며 외쳤다. 원한다면 같이 조립할 수 있어. 박진우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제안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던가. 그 이전에 가족이 완전했지만 제국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빴을 때 얼마나 많이 낭비했던가. 다음 40분은 둘 다 퍼즐에 집중하며 보냈다. 상호작용은 첫 만남치고는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준이는 가끔 박진우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어디에 사는지, 자녀가 있는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 무엇을 좋아하는지. 박진우는 심리팀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조심스러운 반쪽 진실로 대답했다. 서울에 살고, 그렇다 하준이 나이에 아들이 있고 축구와 보드게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칠 시간이 되었을 때 하준이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퍼즐을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는 박진우와 한지영 박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직접적인 관심으로 물었다. 네가 원한다면. 박진우는 그 질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네, 원해요. 탑을 완성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진우는 방문 내내 억눌렀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혼합이었다. 하준이를 다시 만난 기쁨,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고통, 이 기념비적인 발견에 대해 하민이를 아직 어둠 속에 두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길고 불확실한 회복의 길에 대한 두려움. 다음 며칠 동안 박진우는 일과를 정했다. 오전에는 원격으로 일하며 회사의 가장 필수적인 업무만 처리했다. 오후에는 병원에서 하준이를 방문했고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다. 하민이와는 평소와 같은 일과를 유지했다. 학교 치료 집에서의 저녁 식사. 그러면서 비밀의 무게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첫 만남 일주일 후 의료팀과의 정기회의에서 한지영 박사는 예비평가를 발표했다. 진전이 놀랍습니다. 하준이는 당신과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묻고 방문 후에는 더 활기차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식의 징후는 보였나요? 기억은요? 박진우가 간절히 물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미묘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와의 반복적인 꿈은 점점 더 상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술 치료 시간에 그는 피아노를 그리고 그 소리가 자신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쳤던 당신의 아내에 대한 가능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세연 박사도 덧붙였다. 신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 운동 협응 능력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인상적인 차이입니다. 신경학적으로는 그가 결국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박진우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정보를 흡수했다. 상황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는 마침내 발견의 실제적인 함의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물었다. 저희 법무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가 대답했다. 전례 없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생자 신원 확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진우는 시신이라고 말하기를 망설였다. 그 하준이로 잘못 신원이 확인된 다른 아이를 봐야 하나요? 의사는 말을 재며 잠시 멈췄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 정정 절차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준이와 그의 재통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는 다음 단계 계획으로 넘어갔다. 언제 어떻게 하민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때가 되었다는 데 합의했다. 박진우와 하준이의 유대는 강화되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하민이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발견할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진우는 하민이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고 정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울었던 형제가 살아있지만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가 도착했을 때 저택은 조용했다. 김 여사는 하민이가 이미 저녁을 먹고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곧 할 계시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방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하민이의 대답을 들은 후 들어갔다. 소녀는 책상에 앉아 수학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눈을 들어 미소 지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썼다. 아들, 너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하민이는 아버지의 진지한 어조를 알아차리고 책을 덮었다. 그는 의자를 돌려 아버지를 마주했다. 무슨 일 생겼어요? 생겼어. 박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아주 특별한 일이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일. 소녀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조용히 기다렸다. 몇 주 전에 내가 성클라라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니? 하민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자선 활동 때문만은 아니었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어. 우리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하민이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누구요? 박진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형 하민아. 하준이가 살아있어. 이어진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민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목이 졸린 듯 나왔다. 살아있다니요. 우리는 꽃을 놓았잖아요. 그는 정기적인 묘지 방문을 언급하며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불가능하게 들리는 거 알아. 박진우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사고 당일 끔찍한 실수가 있었어. 완전한 혼돈이었지. 많은 부상자, 과부하된 병원들, 하준이는 현장 근처에서 방향을 잃고 신분증 없이 발견되었어. 너와 엄마가 간 병원과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 하민이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불신과 고통스러운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우리는 그 애를 묻었어요. 관이 기억나요. 그 애가 아니었어. 박진우도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사고의 또 다른 희생자인 다른 아이였는데 하준이로 잘못 신원이 확인되었어.
믿기 어려운 거 알지만 DNA 검사를 했어. 100% 확인됐어. 내 형이야, 하민아. 소녀는 다리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비틀거렸다. 박진우는 그를 부축하여 침대로 안내했고 나란히 앉았다. 하민이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있었을까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었어. 기억상실증이야, 아들. 사고 이전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나도 너도 엄마도. 심지어 자기 이름도 배 하민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의 어깨는 억눌린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마침내 다시 아버지를 쳐다보았을 때 그의 시선에는 희망, 두려움, 혼란, 그리고 놀랍게도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왜 발견하자마자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질문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박진우를 덮쳤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눈에 서린 불신을 보는 것은 아팠다. 몇 주, 그는 완전히 정직하기로 결심했다. 레오에게 말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했어, 하민아. 이런 희망을 주고 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상태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했어. 그는 매우 연약해. 보고 싶어요. 하민이가 결심한 듯 눈물을 닦으며 선언했다. 지금 당장. 지금은 갈 수 없어, 아들. 늦었고.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해. 하준이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우리는 의료진의 지도회 정보를 점진적으로 다시 소개하고 있어. 자기가 제 형이라는 것도 모른다고요? 하민이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은 자기가 사고 후에 발견된 가족 없는 천사라는 소년이라고 믿고 있어. 박진우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내가 매일 그를 방문해서 관계를 쌓고 있어. 그리고 그는 너와 관련된 꿈을 계속 꿔, 하민아. 우리 집 앞에서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렸어. 새로운 감정의 물결이 하민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잠시 동안 그는 계시의 규모를 흡수하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올 건가요? 웨어스 결국에는 박진우는 현실주의로 기대를 조절하려 애썼다. 하지만 점진적인 과정이 될 거야. 먼저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해. 그런 다음 너를 그의 형제로 소개해야지. 의사들은 이것이 그의 기억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준이야. 여전히 내 형이지. 하민이는 모든 것을 처리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항상 알았어요, 아빠. 어떻게든 그 애가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알았어요.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사진을 보았다. 마지막 생일에 쌍둥이가 서로 껴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 꿈속에서 그 애는 항상 괜찮았어요. 슬프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그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아들을 껴안고 마침내 자신의 눈물도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애를 집으로 데려올 거야, 하민아. 기억을 되찾도록 돕거나 옛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도록 도울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 껴안고 있었다. 지난 2년간의 공유된 고통과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난 뜻밖의 희망으로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와 하민이는 사고 이후 하민이를 돌봐온 심리학자인 한지영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소년이 이 특별한 소식을 처리하도록 돕고 형의 회복에서 그가 맡게 될 중요한 역할에 대해 준비시켰다. 하민아, 내 형은 신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마침내 만났을 때 그는 즉각적인 인식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이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너희 사이의 연결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단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하민이는 인상적인 성숙함으로 모든 말을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기억을 되찾도록 돕겠지만 만약 그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심리학자는 소년의 회복력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야. 그리고 기억해. 너희 둘은 다르지만 똑같이 강렬한 트라우마를 겪었어.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여정이 될 거야. 상담 후 박진우는 오세현 박사에게 전화해 하민이와의 대화에 대해 알렸다. 함께 그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하준이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 후 그의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형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었다. 3일 후 세심한 준비와 의료팀과의 여러 회의 끝에 하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 박진우는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도 대화를 위해 선택된 방은 환영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되도록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한지영 박사는 필요할 경우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게 뒤에 머물 것이다. 낮은 테이블 위에는 박진우가 애정을 담아 준비한 가족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다. 하민이와 집의 최근 사진으로 시작하여 점차 쌍둥이가 아기였을 때를 포함한 더 오래된 사진들로 이어졌다. 하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박진우를 보고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퍼즐을 맞추고 그림을 그리고 가벼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진정한 관계를 쌓아왔다. 안녕하세요, 진우 아저씨. 그가 활기차게 인사했다. 오늘도 다른 퍼즐 가져오셨어요? 아니, 하준아. 박진우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제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다른 걸 가져왔어. 아주 특별한 것. 소녀는 박진우 옆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의 사진 앨범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 사진이야. 박진우는 하민이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며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준이는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그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혼란과 인식의 혼합으로 변했다. 그 애는 제 꿈속의 아이예요. 그는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만지며 속삭였다.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름은 하민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형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려왔어. 하준이는 질문으로 가득 찬 눈으로 시선을 들었다. 형이요? 박진우는 감정이 목을 조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준아. 그는 내 쌍둥이 형이야. 그리고 나는 네 아빠야. 이어진 침묵은 온 세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준이는 박진우를 그리고 사진을 그리고 다시 박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고 한지영 박사는 그가 공황 상태에 빠질까 두려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등 놀라운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하준이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강렬하게 시각화하는 것처럼 힘껏 감았다. 큰 집.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앞에 키 큰 나무가 있는, 침대가 2개 있는 방, 천장에 매달린 장난감 비행기들. 박진우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응, 하준아. 우리 집이야. 너와 하민이의 방. 나 저 나무에서 떨어진 적 있어요. 하준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깊이 묻힌 기억의 파편에 접근하는 것처럼 먼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두 아빠가 나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내가 다쳤을까봐 너무 무서워하셨어요. 그것은 실제 기억이었다. 3년 전 항상 형보다 모험심이 강했던 하준이가 정원의 사이프러스 나무를 오르려다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박진우가 공황 상태에 빠졌던 사건이었다. 루휘, 네가 기억하는구나. 박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하준이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직 연약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인식의 섬광이었다. 아빠? 그 단어는 망설이며 나왔고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박진우가 들어야 할 전부였다. 감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는 팔을 벌렸고 하준이는 잠시 망설인 후 그의 품에 안겼다. 그 포옹은 어색했고 아직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첫걸음이었다. 쌍둥이의 재회 날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하준이에게 부분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그의 첫 기억에 섬광이 나타난 후 의료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박진우는 하민이에게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즉각적인 인식에서부터 거리감 있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시켰다. 기억해 아들. 박진우가 그 화창한 토요일 아침 병원으로 운전하며 말했다. 내 형은 아직 혼란스러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너희 사이의 연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야. 하민이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며칠 밤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쁨의 폭발과 깊은 불안의 순간 사이를 오갔다. 만약 그 애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을 잠식하던 두려움을 말로 표현했다. 박진우는 병원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마주 보았다. 하민아, 너희 둘은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감을 공유했어. 기억상실증에도 불구하고 하준이는 계속해서 너를 꿈꿨어. 기억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너희 둘을 연결하고 있어. 소녀는 용기를 내며 심호흡을 했다. 함께 그들은 이제 익숙해진 서울 어린이병원의 복도를 걸어 만남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은 방으로 갔다. 오세연 박사와 한지영 박사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아이는 어떤가요? 박진우가 물었고 하민이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았다. 불안해하지만 안정적입니다. 한지영 박사가 대답했다. 그저께 대화 이후로 주로 형과의 순간들과 관련된 몇 번의 회상이 더 있었습니다. 놀라운 진전입니다. 그때까지 감탄할 만한 평정을 유지했던 하민이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있었다. 하준이가 불안할 때 하던 바로 그 몸짓이었고 박진우는 그 우연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하민아. 아버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심시켰다. 그냥 너 자신으로 있으면 돼. 오세연 박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인내와 침착함입니다. 이어진 몇 분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민이는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박진우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오세연 박사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하준이가 따랐다. 그는 실제보다 작고 연약해 보였는데 아마도 그의 자세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긴장감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입구에 멈춰 서서 방을 훑어보다가 하민이를 발견했다. 세상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쌍둥이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곳에 있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서 조용하고 원초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하민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안녕, 하준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준이는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이마는 마치 마음속 깊이 묻힌 무언가에 접근하려는 듯 집중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하민이? 그 이름은 질문처럼 나왔지만 그 안에는 인식의 어조가 있었다. 한 걸음 더. 그들은 이제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서로를 강렬하게 살폈다. 어떤 관찰자에게든 그 장면은 초현실적이었을 것이다. 마치 한 소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왜곡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너 천둥 무서워했잖아.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모두를 놀라게 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악몽 꿀 때 내 침대로 왔었어. 하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넌 항상 내가 네 잠을 방해하는 척하면서도 머물게 해줬어. 하준이의 얼굴에 망설이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갔다. 우리 똑같은 목걸이 있었는데 지이니셜이 새겨진 내 건 아직 있어. 하민이가 티셔츠 아래에 숨겨둔 목걸이 줄을 꺼냈다. 내 것도 보관해뒀어. 집에 있어. 방의 분위기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초기의 긴장은 점차 커지는 친숙함으로 바뀌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지만 여전히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서 진동하는 노래를 점차 인식하는 것과 같았다. 나 너 안아봐도 돼? 하준이가 감동적인 취약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민이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없앴다. 팔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만났지만 곧 2년간의 이별을 몇 초 만에 되찾는 듯한 포옹으로 조정되었다. 방 안의 어른들은 존중하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트라우마와 기억상실증조차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었던 유대의 재연결을 목격하고 있었다. 매일 네가 그리웠어. 하민이가 감정에 북받쳐 중얼거렸다. 내 일부가 빠진 것 같았어. 지금 이 싸움에서 치우훈 하준이가 대답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도 마침내 헤어졌을 때 둘 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오세현 박사는 박진우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냈고 박진우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아이들에게 약간의 공간을 줄 시간이었다. 잠시 밖에 나가 있자
박진우가 의사들에게 제안했다. 아이들이 혼자서 좀 이야기하게 놔두자. 한지영 박사는 방금 목격한 장면에 분명히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하면 근처에 있을게요. 그녀는 동의하며 박진우와 오세연 박사를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 이 복도에서 아이들의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오세연 박사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25년 의사 생활 동안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의식적인 기억을 초월하는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간의 연결은 신경심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한지영 박사가 덧붙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거의 텔레파시적인 유대를 시사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은 그러한 이론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을 지배하는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문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그는 아들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결코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제스처가 대화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정기적인 방문을 계속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갈 겁니다. 한지영 박사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오늘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몇 주 안에 당신의 집으로의 시험적인 방문을 고려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세현 박사는 동의하며 덧붙였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형과의 접촉은 기억 회복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준이의 뇌는 며칠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화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박진우가 2년 만에 들은 가장 달콤한 소리였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쌍둥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장을 완성하고 하준이에게는 아직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이지만 하민이가 참을성 있게 맞춰주는 과거의 파편들을 되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케이크 테이블 위로 올라갔잖아. 기억나? 하민이가 생일 파티를 묘사하며 신나게 말했다. 엄마는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아빠는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 서연을 언급하자 방 안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하준이는 박진우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엄마도 사고에 있었죠. 그렇죠. 박진우는 아이들 옆에 앉아 하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응, 아들. 사고가 났을 때 엄마가 운전하고 있었어. 하준이는 정보를 처리하며 시선을 내렸다. 몇 방울의 조용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느낌들만. 향수 냄새, 피아노 음악이도 쇼팽. 하민이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우리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실 때 항상 쇼팽을 연주하셨어. 야상곡 내림마장조. 하준이가 회복된 기억의 정확성에 모두를 놀라게 하며 중걸거렸다. 나는 계단에 숨어서 듣곤 했어. 박진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랬다. 하준이는 종종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후에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연의 연주를 듣곤 했다. 엄마는 세상 무엇보다 너희 둘을 사랑했어. 그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서연의 기억과 그녀의 부재에 대한 공유된 고통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다음 마치 암묵적인 합의에 따른 것처럼 대화는 더 가벼운 주제로 돌아갔다. 학교 이야기, 좋아하는 놀이, 쌍둥이가 함께 저지른 작은 장난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곧 첫 만남을 마칠 시간이 왔다. 오세연 박사는 하준이를 한 번에 너무 많은 감정으로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모레 다시 만날 수 있어.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속 잘 진행된다면 방문은 매일이 될 수 있어. 작별은 어려웠다.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고 마치 이별이 다시 영구적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다음번에 우리 사진 가져올게. 하민이가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발명한 그 카드 게임도 기억나? 하준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코스믹 배틀. 우리만 이해하는 이상한 규칙이 있는 거? 바로 그거. 하민이가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회복된 것에 기뻐하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민이는 열정과 감정으로 넘쳐 흐르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준이가 마침내 집에 돌아올 수 있을 때를 위한 계획, 더 많은 기억을 되찾도록 돕는 아이디어, 학교 재적응이 어떨지에 대한 걱정들, 그 애가 놓친 과목들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애가 즉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이 속상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야 해. 박진우는 미소 지으며 가끔 백미러를 통해 아들을 보았다. 변화는 분명했다. 지난 2년간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하민이는 사라지고 비극 이전의 그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집에서 저녁 식사 후 하민이는 다음 방문에 가져갈 사진, 장난감, 의미 있는 물건들을 고르며 몇 시간을 보냈다. 박진우는 방문에서 그를 지켜보며 삶이 그들에게 부여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엄청난 감사를 느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하민이는 악몽 없이 잠이 들었다. 박진우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를 확인하러 방을 지났을 때 그는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 있으며 G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형제 간의 방문은 가족 일과의 중심이 되었다. 처음에는 항상 의료진에 감독해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몇 주가 지나면서 하준이는 신경학적 상태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억은 계속해서 돌아왔다. 일부는 뚜렷했고 일부는 단편적이었지만 그의 정체성에 대한 점점 더 완전한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첫 만남 한 달 후 오세현 박사는 재통합 과정의 다음 단계를 제안했다. 청담동 저택으로의 시험적인 방문이었다. 가족 환경에 있는 것이 기억 회복에 매우 유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박진우와의 회의에서 설명했다. 물론 모든 예방 조치와 심리적 동반하에 말입니다. 박진우는 즉시 동의했고 준비가 시작되었다. 집은 하준이를 맞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리되었다. 2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었던 그의 방은 즉각적인 감정적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부드럽게 조정되었다. 기적적인 상황을 알게 된 김 여사는 준비를 도우며 눈물을 거의 참지 못했다. 방문 전날 밤 하민이는 너무 신이 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그 애가 방을 좋아할까? 부담스럽지 않게 포스터 몇 개를 떼야 할까? 그리고 사진 앨범은 어디에 둬야 할까? 박진우는 아들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완벽해 하민아. 중요한 것은 그 애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그 애가 자신의 속도대로 탐험하게 놔두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박진우는 이제 다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된 하준이의 옛 방으로 갔다. 그는 정성스럽게 정돈된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반에 정리된 장난감들, 책장에 꽂힌 좋아하는 책들, 아이들이 상상의 여행을 계획하는 데 사용했던 지구본. 우리가 그 애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어. 서연. 그는 마치 아내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방의 정적에 속삭였다. 우리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하준이가 청담동 저택을 처음 방문하는 날 아침은 완벽하게 푸른 하늘로 밝았고 마치 온 우주가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공모하는 것 같았다. 박진우는 알람보다 먼저 잠에서 깼고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는 이미 깨어있는 하민이가 거실 TV 앞에서 세 번째로 게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애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 할까? 소년이 테이블 위의 컨트롤러를 초조하게 조정하며 물었다. 아마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잊어버렸으면 네가 다시 가르쳐주면 되지. 박진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야. 오늘은 그냥 짧은 방문이야. 기억나지? 그 애가 환경에 익숙해질 몇 시간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흥분을 거의 감추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진우는 겨우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많은 어른들도 무너뜨릴 상황 앞에서 그런 힘과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지 처음이 아닌 생각에 잠겼다. 김여, 사는 쌍둥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인 초콜릿, 시럽과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팬케이크를 준비하며 자신을 뛰어넘었다. 식탁은 네 사람을 위해 차려졌는데 이는 가정부가 비극 이후 포기했던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갱신의 상징으로 다시 나타났다. 모든 게 완벽해요, 김 여사님. 박진우가 여자가 팬케이크가 제대로 익었는지 5번째로 확인하는 것을 보고 안심시켰다. 그 애가 좋아할 거예요. 오전 10시경 병원차가 한지영 박사와 함께 하준이를 태우고 도착했다. 박진우와 하민이는 감정에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집 입구에서 기다렸다. 하준이는 차에서 천천히 내렸고 그의 눈은 강렬한 집중의 표정으로 저택의 외관을 훑었다. 박진우는 그 시선을 알아보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보이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이 집 알아요.
소년이 입구 쪽으로 몇 걸음 망설이며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저 나무. 그는 정원의 일부를 그늘지게 하는 웅장한 사이프러스 나무를 가리켰다. 저기서 떨어졌어요. 박진우는 하준이가 첫 의미 있는 대화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기억을 다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팔이 부러졌어요. 하준이는 이제 마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지도에 이끌린 듯 나무를 향해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아빠가 나를 안으로 데려가면서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그것은 세부 사항이 완벽한 수정처럼 맑은 기억이었다. 박진우와 하민이는 감동적인 시선을 교환했고 한지영 박사는 기억 회복 과정에 대한 정신적인 메모를 하며 전문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들어갈까? 박진우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권했다. 하준이는 잠시 망설인 후 그것을 받아들였고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에서 그는 다시 멈춰 섰고 그의 눈은 마치 카메라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처럼 환경을 훑었다. 그는 거실에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다. 엄마 거였어요. 그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으로 말했다. 응, 박진우가 확인했다. 매일 밤 연주하셨어. 하준이는 악기에 다가가 건반을 누르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경건한 애정을 보였다. 그런 다음 모두를 놀라게 하며 그는 의자에 앉았고 잠시 망설인 후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야상곡 내림마장조.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곡의 첫 음들이었다. 너 연주하고 있잖아. 하민이가 입을 벌리며 외쳤다. 하준이는 멈춰 섰고 형만큼이나 놀란 듯 보였다.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사고 나기 몇 달 전에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 하민이는 사고를 어떻게 언급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네가 나보다 더 빨리 배웠어. 박문은 집의 점진적인 탐험으로 계속되었다. 새로운 환경마다 더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나타났다. 부엌에서 하준이는 김 여사를 즉시 알아보았고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대접하며 눈물을 참지 못하는 가정부를 기쁘게 했다. 항상 저에게 몰래 초콜릿을 주셨어요. 하준이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도요? 김 여사는 기억된 것에 기뻐하며 눈물 사이로 웃었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을 위한 비밀 비축분이 있단다. 내 천사야. 가장 섬세한 순간은 그들이 침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왔다. 한지영 박사는 하준이가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일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에 남겨두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소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호기심과 점차 커지는 인식의 혼합으로 모든 새로운 발견을 흡수했다. 복돼서 그는 닫혀있는 방문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의 방이었다. 박진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문은 비극 이후 거의 열리지 않았고 방은 거의 성소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엄마와 아빠 방이었죠, 그렇죠? 하준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거의 갈라지며 대답했다. 하준이는 그 순간의 감정적 한계에 대한 직관적인 감수성을 보이며 들어가기를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음 문으로 향했고 하민이가 연극적인 몸짓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 방. 그는 형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먼저 들어가며 선언했다. 하준이는 천천히 들어갔고 그의 눈은 공유된 공간의 모든 센티미터를 훑었다. 2개의 침대, 책과 장난감 선반, 벽의 포스터, 천장에 매달린 미니어처 비행기들. 모든 것이 그의 눈에 인식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제 침대는 왼쪽 거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직접 그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어두울 때 옷장이 무서워서 이 침대가 옷장에서 더 멀리 있거든요. 하민이는 기억의 정확성에 감탄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맞아. 그리고 나는 항상 무서워하는 건 바보 같다고 말했지만 밤에는 나도 옷장을 쳐다보곤 했어. 그냥 확인하려고. 두 사람은 마치 결코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비밀을 공유하며 웃었다. 박진우는 문에서 지켜보며 거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하준이의 신체적인 귀환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 그의 역사, 가족 내에서의 그의 자리가 점차 재구성되는 것이었다. 나머지 오후는 하민이가 열정적인 가이드가 되어 물건을 가리키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속적인 탐험으로 지나갔다.
하준이는 때로는 기억을 확인했고 때로는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다. 잠시 쉬는 동안 아이들이 오래된 장난감 상자를 탐험하는 동안 한지영 박사가 박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진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 회복 속도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이 재통합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박진우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 집 그의 형, 당신, 이 모든 것이 그의 회복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패턴을 계속 관찰한다면 아마도 더 긴 방문, 어쩌면 몇 주 안에 여기서 밤을 보내는 것까지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박진우가 감히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오랫동안 잃었다고 믿었던 하준이가 영구적으로 집에 돌아온다는 생각은 그 완벽함에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준이가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작별은 어려웠지만 며칠 안에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며 완화되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준이는 그날의 강렬한 경험을 처리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오 박사님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하세요.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기억상실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완전히 기억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너는 항상 특별했어, 하준아. 한지영 박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다음 몇 주 동안은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 저택 방문은 더 빈번해지고 길어졌다. 하준이는 하민이와 함께 공동치료 세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형제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비록 매우 다른 방식으로 경험했지만 공유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작업을 했다. 첫 집 방문 2달 후 오세현 박사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박진우와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지표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가 태블릿의 메모를 검토하며 선언했다. 신체적 회복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미세 운동 능력에 아직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지속적인 물리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억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한 공백이 있지만 진전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요. 박진우가 가장 걱정하는 측면이었기에 물었다. 겪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오 박사가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하민이와의 재연결은 그의 정서적 균형에 근본적이었습니다. 마치 회복된 기억의 모든 파편, 가족과 공유된 모든 순간이 그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박진우 회장님, 하준이가 집으로 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그 말은 축복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박진우는 그 의미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 몇 분이 필요했고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키워온 희망이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 애가 준비됐나요? 우리가 준비됐나요? 이런 종류의 전화는 완전히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정 어려운 순간, 어쩌면 일시적인 퇴보도 있을 겁니다. 오 박사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믿습니다. 하준이는 자신의 삶을 재건해야 하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그의 가족의 품입니다. 계획은 다음 주에 세워졌다. 하준이는 최종 퇴원 전 마지막 테스트로 저택에서 이틀 밤을 보낼 것이다. 의료 추적 관찰을 위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조직될 것이고 치료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의 재통합에 초점을 맞춰 계속될 것이다. 박진우가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민이는 환호하며 폭발했고 하준이는 더 절제되었지만 똑같이 깊은 기쁨으로 미소 지었다. 함께 그들은 방을 어떻게 재정리할지, 밤에 무슨 게임을 할지, 주말에 무슨 영화를 볼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최종 이사 전날 밤, 박진우는 다시 한번 쌍둥이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역경을 딛고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은 두 아이의 에너지로 활기차 있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원을 완성하고 미래를 포용하면서 과거를 기리는 데 도움이 될 제스처였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하준이를 데리러 가기 전에 그는 하민이에게 제안했다. 아들, 하준이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중요한 곳에 먼저 들르는 건 어떨까? 우리 셋이 같이만. 하민이는 즉시 이해하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준비됐다고 생각해. 그날 늦게
서울어린이병원에서 모든 퇴원 서류를 마친 후 박진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운전했다. 형 옆 뒷좌석에 앉은 하준이는 경로 변경을 알아차렸다.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어. 박진우가 백미러를 통해 하민이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며 설명했다. 차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나무가 우거진 묘지 중 하나인 서울추모공원의 문으로 들어섰을 때 하준이는 조용해졌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왔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일부 기억,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지난 몇 주 동안 돌아왔고 그 중에는 사고 직후의 기간에 대한 파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카란다 꽃이 만발한 그늘진 길을 함께 걸었고 땅은 작은 보라색 점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하민이는 마치 그가 언제라도 사라질까 두려운 듯 형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하얀 대리석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멈춰 섰다. 박진우는 그들이 가져온 하얀 백합 다발을 그 위에 놓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너희 엄마는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어. 박진우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족,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나는 확신해. 그녀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은 것에 기뻐하고 있을 거야. 하준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묘비를 바라보았다. 슬픔 그렇다 하지만 또한 일종의 평온한 수용도 있었다. 가끔 피아노를 칠 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치 엄마가 거기서 제 손가락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엄마의 일부가 여전히 저와 함께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계셔. 하민이가 형의 손을 쥐며 확인했다. 우리 모두 안에 그들은 몇 분 동안 존중하는 침묵 속에서 그곳에 머물렀고 각자 자신의 기억과 성찰에 잠겨 있었다. 그런 다음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에 응답하듯 그들은 동시에 차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집으로 가자. 박진우가 아들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집으로 내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가끔 아이들이 지나가는 장소나 밤에 대한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만 깨졌다. 도착했을 때 김 여사가 환영의 미소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온 걸 환영한다, 하준아. 그녀가 그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머물기 위해서.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박진우는 아들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침묵과 고통에 지배되었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거실에서 그는 벽난로 위에 두었던 서연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시간에 멈춘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리움뿐만 아니라 일종의 조용한 승인도 전달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해냈어, 서연. 박진우가 부드럽게 액자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야.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당신이 항상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위층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비디오 게임을 켜고 시끄럽게 가상 경주를 벌이고 있었다. 삶은 그 모든 예측 불가능성, 비극, 그리고 아름다움과 함께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박진우는 그들이 마침내 함께 흐름을 타고 항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단지 그것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준이의 회복 여정은 끝나려면 멀었다. 아직 많은 치료 세션, 재활 운동, 기억이 완벽하게 들어맞기를 거부할 때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학교 재적응, 옛 친구들과의 재회, 그의 정체성의 점진적인 재건, 이 모든 것이 지평선에 있는 중요한 도전들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족으로서 마주할 것이다. 운명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비극의 혼돈 속에서 헤어지고 합리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다시 모인 가족. 아이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면서 박진우는 지난 2년이 그에게 가르쳐준 잔인하고 소중한 교훈들을 되새겼다. 삶의 연약함, 공유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중요성, 최악의 역경에 직면했을 때의 인간의 적응력과 저항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변형적인 힘, 다른 모든 확실성이 무너질 때에도 남는 것. 아이들의 방에서 하준이와 하민이는 잠시 비디오 게임을 버리고 오래된 사진 앨범에 몸을 숙여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거 봐. 하민이가 6살 때의 사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둘 다 광대 코를 하고 빠진 전리 때문에 삐뚤어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짜 웃기다. 하준이가 웃었지만
그의 눈은 인식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에어나이날 기억나? 민준이 생일이었지. 그렇지. 엄마야. 네가 기억했어. 박진우는 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행복을 넘어서는 감정으로 넘쳐 흘렀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감사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단지 하준이를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 서연이 항상 그가 될 수 있다고 알았던 아버지가 될 기회에 대한 삶은 그에게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재시작 치유,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진우 씨, 가족의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감상하시려면 가족 유대의 복잡성과 가장 예상치 못한 역경에 맞서는 사랑의 힘을 탐구하는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이 특별한 콘텐츠를 찾아보세요.